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저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드라마인 소울메이트를 한번 소개하고 리뷰해 보려고 해요. 이 소울메이트는 BL 퀴어 드라마인데요. 이게 공개하기도 전에 좀 한국에서는 많이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주연 배우로 옥태견 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왜 놀랍냐면 이런 BL 퀴어 작품들은 보통 신인 배우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유명세가 있는 유명한 배우는 이런 거를 촬영을 하면 오히려 자기의 배우 커리어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BL 퀴어 장르가 팬덤이 의외로 꽤 두텁거든요. 그래서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런 팬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이 BL 퀴어 드라마에서 어떤 동성애자의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면서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기도 하는 게 이런 BL 퀴어 작품인데, 그래서 보통 신인 배우들이 이런 작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소울메이트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는 옥태견 씨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옥태견 씨가 비록 2PM이라는 아이돌 가수로 유명하시지만 사실 예전부터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연기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신인 배우는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옥태견이 나온다고? 저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상대 배우는 신인 배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상대 배우로 이소무라 하야토라는 일본인 배우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2014년도부터 연기를 해오신 꽤 연기 경력이 두터우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어? 신인 배우가 하나도 없다고? 주연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이런 BL 퀴어 장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력 논란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장르가 항상 신인 배우들이 하다 보니 연기력 논란, 연기력 이슈가 뒤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꽤나 연기 경력이 있는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고 하니 연기력만큼은 아마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가 무슨 내용이냐?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겠죠. 이 배역이 각각 뭘 맡았냐면 옥태견 씨는 요한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독교 이름이죠. 되게 기독교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요한은 게이스천이겠구나. 왜냐면은 이 BL 드라마에 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뭔가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은 게이스천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야토 씨가 맡은 역할은 류라는 배역인데요. 이 류는 대학교 하키팀에 소속된 하키 선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1화는 이 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과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류가 하키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키팀에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이 팀으로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아라타라는 사람인데 딱 봐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주연이랑 다르게 뭔가 딱 배우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런 사람이 그냥 조연으로 나온다고? 그러기엔 얼굴이 좀 아까운데 싶더니 알고 보니 당연히 그런 평범한 엑스트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 이목구비를 보니까 약간 옥태견 씨랑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뭔가 눈도 크고 코도 되게 오똑하고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진한 그런 인상이라서 혹시 뭔가 이 비슷하게 생긴 두 사람과 그리고 류 사이의 삼각관계인가? 혹은 이게 과거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아라타로부터 요한을 좀 겹쳐보나? 류가?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라타가 류한테 고백을 박아버린 거야. 쭉 너가 신경 쓰였다 하면서 널 좋아해 이러면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보면서 에?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보통은 이 BL 드라마의 전형적인 클리셰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다른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어떤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한테 고백을 하고 주인공이 고백을
받는 입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클리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면서 에?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을 해버려 가지고. 당연히 류가 아라타한테 고백할 줄 알았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되게 이 장면이 재밌는데요. 이 감독이 이 아라타가 고백하는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거든요. 류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 아라타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고백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랑 눈이 마주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막 계속 날 노려보면서 아니, 노려보는 것도 아니지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널 좋아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막 고백받는 느낌인 것 같고 되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시점으로 아라타가 고백을 하지만 류는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 류가 거절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답을 안 한 것 뿐인데 사실상 무건의 거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렇게 아라타의 고백은 그냥 막 흐지부지 돼버리고 두 사람의 사이는 어색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으로 시간이 넘어오거든요. 이 현재 시점에서는 류와 여사친과 함께 독일의 베를린에 묵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창밖으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류가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거기에 독일인 아버지와 아들이 막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싸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어디 가서 아들이 동성애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너 부끄러워서 성당을 어떻게 가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하고 별 아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당연히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씬을 넣은 거겠지. 그래서 딱 봐도 지금 주연 배우 옥태견 씨가 맡은 역할이 요한이고 또 어떤 성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그런 종교적인 내용도 있겠거니 싶더라고. 그리고 이 이후에 류와 류의 여사친이 같이 클럽에 갑니다. 클럽에 놀러 간 건 아니고 그 류의 여사친이 어떤 다른 지인,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이 지인과의 미팅을 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무슨 미팅을 클럽에서 하나 싶었는데 아무튼 뭐 거기는 그렇게 하나 봐. 그 예술계에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번에 성당에서 작품 전시를 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아들과 아버지 싸우는 거에서 성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성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작품의 주제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죄에 대한 해방, 구제 이런 것을 주제로 자신이 전시를 할 거다. 뭐 이런 대화를 류의 여사친과 그 여사친의 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전개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에 류가 그 아까 말한 그 성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뭘 하냐면 아무도 없는 성당에 들어가서 그 고해성사 부스 있죠.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해요. 막 내가 잘못했다면서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잘못했다. 막 그래서 막 고해성사를 하는 거야 울면서. 근데 나는 아니 그냥 고작 아라타 고백 하나 안 받아준 것 뿐인데 뭘 저렇게 큰 죄 지은 것 마냥 고해성사하지? 하면서 그냥 갸우뚱했어. 근데 이 고해성사를 이 부스 바로 옆에서 요한 이게 듣고 있던 거예요. 요한이 그 고해성사하는 거를 그냥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물론 류는 옆에 요한이 있는 거를 모르고 있죠. 그러다가 요한이 먼저 이 방을 나가는데 갑자기 막 밖이 소란스러워. 그러더니 막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성당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류는 나가는데 막 이미 성당은 막 불타고 있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류가 그 불타는 거를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거야. 난 나 같았으면 씨 이게 뭐야 하고 바로 도망쳤을 텐데 류는 그냥 거기서 불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캠프파이어 온 것도 아니고 캠핑장이냐고 왜 거기서 불멍을 때려? 불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 류가 성당에 보면 긴 의자 있죠. 거기에 앉는 거야. 막 옆에 다 불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류가 하는 말이 소가 이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무슨 그렇구나에 당장 뛰쳐나가야지. 근데 무슨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것 마냥 내가 내 죄를 지금 달게 받는다 이런 스탠스로 그냥 멍하게 불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작 고백 안 받아준 거 가지고 왜 저러지 싶더라고. 아니 무슨 아라타가 류가 고백을 안 받아줘서 자살이라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아라타가 자살을 한 거였더라고. 그래서
류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류는 계속해서 불타는 성당 안에서 물멍을 때리고 있는데 결국은 유독가스 때문에 기절을 해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이 요한이 다시 성당으로 뛰쳐 들어와서 이 기절한 류를 구해줍니다. 이후에 류는 병원에서 다시 깨어나는데요. 이미 요한은 퇴원을 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류가 뒤늦게 요한을 쫓아가서 구해줘서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이 요한의 태도가 되게 까칠해요. 뭐 별거 아니다. 감사할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전하던 류도 삔또가 상하는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둘은 현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류와 류의 여사친이 복싱 경기를 관람하러 가요. 근데 이 복싱 경기에 참가자로 요한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알고 보니 복싱 선수였던 거죠. 근데 이 복싱 경기가 그냥 평범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인물인 심 대표라고 나오는데 이 심 대표가 승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요한한테 돈을 주고 일부러 지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일부러 져야 해. 상대방 선수가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 선수가 흑인 선수가 나오는데 체격이 요한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냥 체급이 안 맞아. 요한이랑 그 상대 선수랑. 일단 이 두툼스부터 다르거든요. 이 흉통의 크기부터 다르고 심지어 이 옥태견 배우가 이번 작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을 굉장히 많이 뺀 것 같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서 막 볼이 헬스케. 근데 상대 배우는 딱 체격이 이래. 그래서 굳이 승부 조작을 안 해도 되겠는데 싶더라고. 그냥 체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뭐 승부 조작까지 할 게 있나? 당연히 저 선수가 이기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 상대방 선수의 이름이 뭐냐면 아커만이야. 근데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거기에 아커만 일족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커만 일족이 되게 신체 스펙이 엄청 좋은 강인한 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급 차이도 나는데 심지어 이름이 아커만이야. 이거 무조건 이 요한이 지겠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생각보다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승부 조작을 통해서 지기로 했잖아요. 심 대표랑 그렇게 모종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요한이 되게 끈질기게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요한도 나름 자존심이 있었던 거야. 비록 자기가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지만 어쨌든 본인도 복싱 선수로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또 심 대표라는 사람이 요한을 엄청 깔보고 하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엄청 막 이악 물고 상대 선수를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류는 요한을 응원합니다. 사실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스타트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처음에는 류가 요한을 응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단은 요한이 되게 치열하게 끈질기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뭔가 류도 감명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류도 하키 선수잖아요. 그래서 같은 스포츠 선수로서 어떤 동질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록 좀 요한이 까칠하긴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고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류를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류의 여사친도 요한을 응원을 하죠. 그렇게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요. 일단 경기의 결과는 여러분은 넷플릭스에서 직접 보시고요. 류와 류의 여사친 그리고 요한과 요한의 여동생이 있어요. 요한의 여동생도 우연히 류의 옆자리에서 요한을 응원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친해지게 됩니다. 같이 밥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류의 여사친의 집에서 하룻밤 놀면서 하루를 묵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여동생 있죠? 이 요한의 여동생이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의과대학을 다니는 그런 수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왜 승부 조작을 했는지 알겠더라고. 왜냐면은 해외 유학을 하면은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학비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승부 조작까지 하면서 돈을 받았구나.
라는 게 좀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요한에게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요한이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승부조작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좀 암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는데요. 요한의 여동생과 류의 여사친이 둘만 먼저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한이랑 류 둘만 남게 되죠. 근데 이 요한이 갑자기 류한테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은 류와 함께 심 대표가 있는 식당으로 갑니다. 여기서 요한이 심 대표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돈다발을 이렇게 던지면서 난 더 이상 이런 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심 대표가 이런 요한의 태도를 보고 요한한테 주먹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심 대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일단은 아무리 자기가 막 대표라는 위치에 있지만 상대가 복싱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복싱 선수한테 막 주먹질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심 대표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요한이 태클을 걸어서 심 대표를 넘어뜨립니다. 아니 근데 심 대표가 그 태클을 받아도 바로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하키 선수잖아요. 근데 하키 선수가 전력으로 체중을 실어서 한 그 태클을 맞고도 그냥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 심 대표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무튼 요한과 류가 심 대표와 한바탕을 하고 식당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식당을 뛰쳐나오면서 막 베를린 거리를 막 뛰어요. 근데 여러분 BL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꼭 주인공 둘이 뭔가 해방감을 느끼면서 막 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뛰면서 어떤 공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 막 지유다, 지유 이래요. 자유라고. 근데 아까 그 복싱 선수 상대방 선수로 아커만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유다, 이 자유다라고 외치는 것도 진격의 거인이랑 좀 겹쳐 보이는 거야. 그냥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뭔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심 대표의 어떤 통제랑 억압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심 대표랑 연을 끊으면서 뭔가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요한과 류가 급속도로 친해지게 돼요. 이후에 이 둘은 어떤 엄청 예쁜 호숫가에 가거든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요한이 그 호숫가에 터벅터벅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갑자기 왜 들어가? 했는데, 뭐 물장난이라도 하나?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바지랑 옷 그냥 다 입은 채로 그냥 슥 들어가. 그래서 내가 류였으면, 뭐지, 미친놈인가? 옷 입고 그냥 막 물속에 들어가니까 막 야 이씨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내가 나였으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물 밖으로 끄집어냈을 수도 있어요. 막 혹시 얘가 뭐 자살하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요한이 그냥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세수만 해요. 뭐 세수하고 끝이야. 별건 없어. 이 BL 드라마 이런 데서는 물이 나오면 꼭 이렇게 물을 상대방한테 튀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 왜 이래 하지마 하면 아야 너도 들어와봐 시원해 하면서 거기서 막 물장난을 하는 그런 장면이 꼭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 세수만 합니다. 아마 이것도 어떤 요한의 해방감, 자유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둘은 이제 각자 한국과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 먼저 가요. 요한이 기차에 먼저 타고 류가 배웅을 해주는데요. 이 요한이 창가 자리에 앉는데 류가 그 밖에서 창가 쪽으로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렇게 QR 코드를 보여주는 거야. 자기 그 연락처니까 여기로 연락하라면서 QR 코드를 보여주는데 난 그거 보면서 처음엔 저거 뭐지 싶었어. 근데 요즘 MZ들은 저렇게 연락처를 교환하는구나. 그냥 QR코드 이렇게 찍으면 바로 뭔가 뭐 메신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락처가 교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 같았으면 요즘 우리 세대였으면은 막 창문 두드리면서 야, 내 전화번호는 010-123 그러면은 뭐라고 안 들려 막 이랬을 텐데 거기서 그냥 QR코드 이렇게 보여주고 연락처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울메이트 2화가 끝이 납니다.
이 소울메이트는 총 8부작인데요. 8부작 동안 요한과 류 두 사람의 10년간의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2화까지는 좀 서정적인 분위기로 단 며칠간의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6화 동안 10년치 얘기를 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화부터는 엄청 빠르게 전개가 진행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아직 3화는 안 봤거든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의 작품 소개 글을 보면은 작품 특징에 잔잔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이렇게 두 가지가 표시되더라고. 그러니까 1, 2화까지는 잔잔했으면은 3화부터는 아마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이제는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라는 드라마는 사실 BL보다는 퀴어에 더 가까운 장르라고 보거든요. 사실 뭐 BL과 퀴어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딱 엄격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BL물이라고 하면 보이즈 러브, 이거는 좀 거의 판타지스럽게 두 사람 간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거의 뭐 로맨스의 판타지죠. 서로 너무 쉽게 사랑을 해. 반면에 퀴어 장르라고 하면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동성애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내면의 고민,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내밀하게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 이 드라마는 BL보다는 퀴어에 가까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 요한과 류의 10년간의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10년 동안 두 사람의 내면의 성장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뭔가 종교적인 얘기,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끝내 그 죄책감으로부터 어떤 해방되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울메이트라는 작품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내면의 어떤 고민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또 내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집중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삼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것이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울메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소울메이트가 지금 8화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8회차를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한번 보시고 어땠는지 감상평을 리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